네, 얼마 전 극단적 선택을 한 박원순 서울시장과 그제 별세한 백선엽 장군을 두고 정치권에선 때 아닌 조문 공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내년 4월 보궐선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네, 아직 개원식도 못한 21대 국회 상황, 최창렬 용인대 교수 또 이상일 전 국회의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일단 조문을 둘러싸고 의견이 양분되고 있는데 고인의 추모가 우선이란 입장, 그리고 성추행 의혹을 제기한 고소인을 배려해서 무조건적인 애도는 안 된다, 이런 입장으로 나뉜 건데 두 분은 어떻게 보시는지 먼저 최 교수님부터 말씀해 주시죠. 애도가 예. 무조건적인 애도가 있고 조건이 있는 애도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네. 용어 자체가 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일단 고인에 대한 애도는 애도인 것이고 네. 고소인의 이제 그 고소가 있었잖아요. 그 부분은 물론 이제 공소권 없음으로 이제 처리해야 할 것 같긴 한데 그건 또 조사를 해야 되겠죠. 네. 지금 뭐 국민적 의혹이 제기된 게 또 현실이기 때문에 저는 이걸 바라보면서 고인이 그동안 이제 생전에 남겼던 족적들이라는 게 있는 거 아니겠어요? 네. 뭐 새삼스럽게 고인이 어떤 일을 했다라고 이 자리에서 얘기하는 건 뭐 그렇게 이제 뭐 중요하지 않은 것 같은데 그렇더라도 또 이 부분이 또 여야 간에 말이죠.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또 보수와 진보 간의 진영 간의 어떤 그런 점도 전혀 배제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이따 얘기가 나오겠습니다만 백선엽 장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거든요. 네. 그 공과 관한 게 다 있는 거예요. 근데 무슨 박원순 시장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고소가 있었기 때문에 성추행 고소가 있었기 때문에 별개 문제이긴 하더라도 말이죠. 고인에 대한 조문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만약에 그러면 박원순 시장과 개인적으로 친했던 분들, 그 박 네. 시장의 그런 부분들이 어떤지 뭐 아직 사실로 밝혀진 건 아니니까 그럼 가지 말아야 됩니까? 왜 우리 정국이 우리 정치가 꼭 정치가 아니더라도 말이죠. 우리 네. 사회가 왜 그렇게 전 갔다 왔어요. 뭐 개인적으로 잘 아니까 예. 갔다 왔습니다만 이것까지도 이렇게 여야 그럼 야당 의원들 중에서 가고 싶은 분이 꽤 계실 것 같은데 못 가는 겁니까? 저는 그래서 그거는 양쪽의 주장이 다 일리가 있어요. 특히 서울특별시장으로 해야 되는 것이냐, 네. 명예롭게 이제 그렇게 그런 직을 마감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건 일리가 있다고 봐요. 우리 국민청원도 지금 50만이 넘었다는 거 아닙니까? 서울특별시장으로 하는 거에 대한 반대 청원이 그 부분은 그 부분대로 일리가 있고, 근데 그건 뭐 사회적으로 이제 하나의 이제 합의를 모색해 나가야 되는 과정인데 어쨌든 전체적으로 볼 때. 우리 사회가 이런 부분들 모든 부분이 나눠지는 백선엽 장군과도 마찬가지죠. 저는 백선엽 장군의 전 현충원 안장 저는 찬성하는 입장이에요 개인적으로. 네. 그 우리 사회가 어디 야당은 이럴 때 좀 박원순 시장에 대한 조문 애도의 뜻도 표시하고 또 여당은 여당대로 백선엽 장군의 그 현충원 안장에 대해서 찬성 좀 하고 좀 이랬으면 좋겠어요. 굳이 뭐 조문을 안 하겠다는 얘기 함으로써 그렇게 갈라설 이유는 없을 거고 또 하나 문제가. 서울특별시장으로 하는 거에 대한 논란이 있다 하더라도 그렇다 해도 피해자가 가해자로 둔갑하는 건 아니거든요. 네. 고소인이. 근데 그걸 그런 식의 논리로 과도하게 하는 것은 전 맞지 않는 것 같아요. 한국 사회가 너무 갈라져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네. 최 교수님의 의견을 들어봤고요. 네, 이 의원님. 예. 박원순 시장에 대해서 미래통합당의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미 애도의 뜻을 표했습니다. 네. 매우 안타깝다. 고인의 명복을 빈다. 그리고 당 대변인도 같은 취지의 논평을 냈고 조문하고 안 하고는 이제 본인들이 알아서 판단할 문제고 그런데 이 문제와 관련해서 지금 민주당에서는 이 일종의 고인에 대해서 추모와 너무 외도 분위기로 계속 이제 몰고 가고 있는 네. 이런 것들이 결국은 그 피해 여성으로 볼 수 있는 고소인에 대해서 2차 가해가 아니냐. 게다가 이제 민주당의 적극 지지층들 일부가 소위 신상털이를 뭐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피해자 중심주의를 민주당은 늘 어떤 문제든 강조를 했는데 이번의 경우에 피해자는 소위 민주당의 시야에서는 사라져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이제 논란을 더 일으킨 것은 결국은 서울특별시장으로 하고 분향소를 설치하는 문제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아마 가족들이 조용히 가족장을 지냈다면 그 논란은 아마 일어나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지금 코로나19 사태로 굉장히 사회적 거리두기를 더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이런 상황에 분향소까지 설치를 하고 또 서울특별시장으로 하는 거에 대해서 반대하는 국민들이 뭐 이미 말씀하셨지만 50만 명이 넘었고 그건 왜 그러느냐 하면은
이 박원순 시장이 뭐 일을 하시다가 순직하신 것도 아니고 소위 어떤 아름다운 희생을 하신 것도 아닌 상황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국민 세금을 쓰면서 그분을 이렇게 그 추모 일색의 분위기로 몰고 가는 게 과연 적절한 거냐 이런 문제 제기를 하고 그렇게 할 경우에 결국은 피해 여성은 2차 가해를 당하는 셈이라는 이 문제 의식은 저는 적절하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박원순 시장의 장래 문제와 관련해서 민주당과 가족은 좀 더 신중하게 판단을 하는 게 좋았겠다. 그러니까 국민 여론도 생각을 하고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이 장례 형식에 대해서 좀 여러 가지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뭐 국민청원 이야기는 이미 뭐 두 분 다 언급을 해주셨는데 여기에 관해서 가처분 신청까지 나왔더라고요. 네. 뭐 법원이 판단할 문제. 오늘쯤 뭐 법원이 판단한다는데. 오늘 오후에 네, 들어간다고 하죠. 지금 서울특별시장은 이미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내일 발인이죠. 예. 네. 근데 9일날 이제 그런 일이 벌어졌고 10일날 자정이 좀 넘어서 0시 넘어서 이제 밝혀진 거 아닙니까? 10일 0시 4분인가 5분인가 뭐 제가 그때 그렇게 기억하는데 네. 9일 하루를 빼면은 이제 발인 빼고 사흘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들이 돌아와야 되고 5일장으로 할 수밖에 없었을 것 같은데 저도 개인적으로 가족장을 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건 가족장을 함으로써 가족장을 한다고 추모 분위기가 없는 건 아니거든요. 네. 그러나 제가 굳이 이제 그 고인의 입장, 고인 측의 입장을 두둔한다면 민주당의 입장을 두둔한다면 경황이 대단히 없었을 것 같아요. 그 부인과 딸이 뭐 쓰러졌다는 거 아닙니까? 그 소식을 듣고 뭐 저도 뭐 개인적으로 대단한 충격을 많이 받았죠 사람들이. 네. 그래서 아마 경황이 없었다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서울특별시에서도 그러한 것들을 잘 설명할 틈이 없었을 거예요. 그러면서 서울특별시장으로 결정된 것이 아닌가. 또 3선을 하는 중이었고 임기를 이제 진행 중이었고 또 이제 박원순 시장은 단순한 정치인이라기보다도 시민운동가 또 인권 변호사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일을 많이 했어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아마 이제 서울특별시장으로 결정한 것 같은데 전 논란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말씀드렸고 이제 이상일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다고 해도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이 그렇게 애도를 한다 안 한다는 말을 굳이 말로 할 필요가 있는 것인지 그냥 조문 안 가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생각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이거는. 이 문제가 지금 여러 가지 여야 간의 정치적인 이해에도 걸려 있는 것 같고 또 뭐 현실적으로 내년에 이제 그 보궐선거를 정당으로서 의지가 안 할 수가 없겠죠. 그런 부분도 하나 있고. 이 박원순 시장의 이 죽음이 가져온 여러 가지 쟁점, 논점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젠더 문제도 있고 또 성추행에 관련된 문제. 근데 아직 그건 밝혀진 건 없어요 지금. 일단 고소인의 주장이니까 여야 간의 이해 문제, 또 보궐선거 문제, 젠더의 문제, 보수 진보의 문제. 네. 그러니까 한국 사회가 저는 뭐 거기에 대해서 찬반을 얘기한다기보다도 한국 사회가 모든 현안에 대해서 갈라져 있다. 이 부분도.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금 다른 목소리들이 양쪽으로 좀 나온다면은 네. 그게 오히려 자연스러운 건데 우리 사회는 대단히 부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완벽하게 한쪽 얘기만 나오거든요. 양쪽 진영이 다. 전 그래서 어쨌든 이 지금 박원순 시장의 이른바 이제 조문 정국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조문 정국이 되고 말았어요. 그래서 아무튼 또 사회적인 그 모든 의제라는 게 예. 불가피합니다. 어떤 현안과 이슈가 발생하면은 불가피하게 그런 쟁점들이 논점들이 제기되는 건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것인데 이 부분도 너무 고인의 여러 가지 문제를 좀 공과 가를 같이 나눠서 봤으면 좋겠다. 한쪽으로 너무 또 치우치는 건 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같은 주장입니다만. 네. 또 조문 공방 벌어지고 있는 부분이 백선엽 예비역 대장 역시 이제 별세를 하고 나서도 계속해서 불거지고 있는데 앞서 이제 최 교수님께서는 그 현충원이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맞는 것 같다라고 하셨는데 이상일 의원께서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저는 당연히 현충원으로 모시는 게 맞다고 생각을 예. 합니다. 그분에 대해서 지금 민주당이 어제 논평조차 내지를 않았어요. 예. 그러니까 백선엽 장군의 명복을 빈다는 말조차 공식으로 내지를 않았습니다. 근데 그분이 어떤 분입니까? 사실 1950년 8월 그 낙동강 전선 다부동 전투에서 한 45일 정도 그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어요. 그때 백선엽 장군이 없었다면 아마 우리 전선이 무너졌을 거예요. 그러면 대한민국이 공산화될 가능성이 크다는 게 당시 역사학자들 또 군 관계자들의 판단입니다. 그 백선엽 장군이 이런 이야기를 했죠.
우리가 여기서 밀리면 이제 바다로 빠지게 되고 주한미군은 철수하게 되고 이 나라는 공산화가 된다. 그러니까 본인이 권총 들고 맨 앞에 나서서 전투를 지휘한 사실은 장군으로서 최전선에서 전투 지휘한 거의 전무후무한 인물이에요. 그래서 내가 두려워서 물러나면 나를 쏴라. 네. 이래서 국군의 사기를 올려가지고 그 전투를 승리로 이끌었기에 우리가 오늘 이 대한민국 번영이 있는 건데 그걸 생각한다면 저는 사실은 서울 현충원에 장군 묘역에 자리가 없다는 거 아닙니까? 사실 근데 서울 현충원은 6.25 전투에서 전사한 우리 국군들을 위해서 조성된 묘역이었어요. 거기에 백선엽 장군이 못 들어간다. 그거 자체도 사실 저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장군 묘역이 없다면 지난번 박근혜 정부의 경우는 국가 유공자 묘역의 한 평 정도를 마련해서 그 백선엽 장군을 모실 계획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현 정부에서 그걸 백지화를 했단 말이죠. 그래서 대전 현충원으로 지금 모시겠다는 건데 가족들도 네. 대전으로 뭐 가시는 거 뭐 동의한다 했으니까 대전 현충원에 뭐 모시는 건 뭐 문제는 안 된다고 보는데 그걸 가지고 민주당의 일부에서도 반대하는 분들이 아직 있고 정의당도 반대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반대 이유는 백선엽 장군이 소위 일제치하에서 간도 특설대에서 활동한 그거 가지고 문제를 삼는데 그게 이제 1943년 상황인데 그때 사실은 역사학자들이나 많은 분들이 우리 독립군은 그때 그 간도 특설대하고 한 번도 전투하거나 충돌한 적이 없다는 거 아닙니까? 찾아볼 수 없었다는데 그렇다면 백선엽 장군이 정말 독립군을 소위 토벌했다라는 어떤 작은 증거라도 나와야 되는데 그것도 나온 게 하나도 없어요. 단지 민간 단체에서 그분을 뭐 친일 임명사전에 올렸다는 이유로 그분을 현충원에 모시면 안 된다 이런 논리를 펴는 거는 정말 적절하지 않다. 사실관계에 부합을 한 논리도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갈등이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백선엽 장군의 이 간도특설대 활동, 그러니까 친일 행적 때문인데 글쎄요, 민주당의 일부 의원들이 이제 친일파 파묘 관련 법안을 좀 준비를 하면서 백 장군의 이 현충원 안장에 대해서 좀 반대를 하기도 했는데요.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좀 나눠봐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정말 친일 행적으로 일관된 사람들은 파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왜냐하면 그 국립현충원이라는 곳은 우리나라의 헌법 전문에 나와 있는 게 있어요. 삼일경신, 4.19 혁명 이런 게 나와 있기 때문에 친일 경찰을 하다가 해방 이후에 또 출세한 사람들. 그 백선엽 장군하고는 저는 상당히 다른 경우라고 봐요. 네. 기준이 다르다는 말씀이시죠? 왜냐하면 그 이제 누구라고 얘기는 안 하겠는데 투무대에 있다가 또 과거에 일본의 그 경찰에서 가진 독립투사를 잡고 고문하고 이랬던 사람이 해방되고 나서 다시 경찰 간부를 출세하는 왜곡된 우리 한국의 역사거든요. 현대사란 말이에요. 그 현대사의 논란이 여전히 있는 거예요, 지금. 역시 거기도 관점의 차이가 있는 것이고 진영 간의 논리의 대립도 있습니다. 그럼 어쨌든 간에 주장은 다르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해방 전에 있었던 그 친일 행각이 그대로 해방 이후에 하나의 그 또 관료도 그렇고 경찰도 그렇고 그렇게 되는 건 전 파묘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러나 백선엽 장군 같은 경우도 뭐 독립군을 체포하거나 이러지 않았습니다만 친일 행적은 맞긴 맞죠. 상당수 많은 분들이 그럴 수밖에 없었던 상황도 있긴 있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그 만주군과 이제 일본군에 있다가 해방되면서 대한민국 국군을 편입돼 이런 경우 많이 있는데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기본적으로 백선엽 장군이 6.25 때 혁혁한 공을 세운 것만 분명해요. 예. 그 군에서는 어쨌든 전쟁 영웅으로 이제 추앙을 한 분이고 많은 국민들도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과거의 친일 행적 그걸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어요. 그렇다면은 이 두 가지가 지금 경합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공과 과의 문제예요. 박정희 전 대통령 같은 경우도 산업화에 끼친 공은 대단히 크지만 민주화에는 상당히 누가 됐단 말이죠. 이게 지금도 여전히 대립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다면은 적어도 안장 문제는 백선엽 장군이 가지고 있는 공과 과가 있다면 전 적어도 6.25 때 그 많은 공을 세우고 네. 앞서 자세하게 말씀하신 것처럼 대한민국 최초의 장군이잖아요. 그러면 군에 대한 사규도 있다면은 저는 과감하게 현충원에 안장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왜 국립현충원은 다 똑같은데 왜 서울이야 동작동이 아니고 왜 대전이냐? 그건 일단은 자리가 없다고 하니까 그건 뭐 제가 더 이상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국가에서 현충원 결정을 했기 때문에 적어도 이럴 때 민주당도 여러 가지 공과를 얘기하면서 그러나 그건 잘한 것 같다라는 논평이 하나 나왔으면 또 좋았을 것 같아요.
그게 바로 박원순 시장이고도 마찬가지거든요. 야당도 애도한다. 뭐 애도한다고 주영원 대표 말씀하셨습니다만 네. 그 야당 의원들도 좀 몇 명은 가는 게 자연스럽지 않겠어요? 아는 분들이 많이 있을 텐데 아니, 전쟁이 나와도 적장에 대한 예우도 표시하고 그래요. 네. 근데 우리 사회가 왜 이렇게 인색하고 각박하고 그런 논리도 별로 없어요. 자기 주장만 펴는 거거든요. 저는 이번에 이른바 이제 조문정부의 백선엽 장군도 그렇고 박원순 시장도 마찬가지고 말이죠. 너무 진영에 여전히 빠져 있다는 생각. 그걸 뭘 어떻게 우리 사회적인 어떤 합의를 모색해 가야 되는지 저는 뭐 대안은 없습니다만 대단히 안타깝다. 이럴 때 정치인들이 좀 과감할 필요가 있다. 민주당에서도 백선엽 장군 애도하는 말이 좀 나오고 통합당이나 정의당에서도 박원순 시장을 좀 애도하는 얘기가 나온다면 네. 그게 하나의 통합의 하나의 그 단초들이 되는 건데 여전히 그 진영의 눈치를 봐서 그런지 몰라도 전혀 완벽하게 안 나와요. 그 자체가 대단히 부자연스럽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예. 네, 아쉬움까지 이제 잘 들어봤습니다. 그 이야기를 넘어가서요. 이제 보궐선거가 또 주목을 받고 있는데 4월 보궐선거가 주목받고 있는데 서울시장, 부산시장 그리고 또 향후 재판 결과에 따라서 이재명 경기지사, 김경수 경남지사, 송철호 울산시장도 현재 재판 중인데 이 앞으로의 좀 분위기를 좀 어떻게 예측하십니까? 아, 그렇습니다. 이 내년 4월 7일 실시될 예정인 보궐선거가 네. 경우에 따라서는 매우 판이 커진다. 이미 사실 판이 커진 상황입니다. 네.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 확정이 된 상황이고 아마 다음 달쯤 대법원 판단이 나올 수 있는데 경기지사,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한 판단. 만약에 고법의 판결을 대법이 그대로 받아들여서 확정할 경우는 네. 사실 경기지사 보궐선거도 있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김경수 경남지사의 경우 현재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니까 아마 올해 말쯤은 뭐 2심 재판 결과를 봐야 되겠지만 또 대법에서 확정된 판결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서울, 부산, 경기, 경남 이 보궐선거가 내년에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 울산시장과 관련해서는 지금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라 대법 판결이 내년 4월 7일 전에 그러니까 3월 7일 정도까지 나와야 되는데 과연 나올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4개의 광역단체장의 보궐선거가 있을 수 있고 또 이번 총선을 통해서 이제 선거법과 관련해서 또 재판이 빨리 진행된다면 국회의원 보궐선거도 있을 수 있다. 그러니 내년 선거는 굉장히 중요한 선거가 된 상황이고 또 하나의 관심사는 지금 민주당의 당원에 따르면 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부정부패 등 중대한 잘못을 선출직 공직자가 저질러서 직을 상실할 경우에 후보를 내지 않는다. 이런 네. 당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시장 오거돈 이제 전 시장이 됐지만 그분의 성추행 사건이 발생하고 사퇴했을 때 민주당이 부산시장 후보를 내면 안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죠. 민주당 내에서 아직 정리된 입장은 안 나왔습니다. 박원순 시장의 경우도 지금 뭐 인과관계는 이제 입증하기가 어렵게 됐지만 어찌 됐든 사실 우리들이 짐작은 할 수 있잖아요. 그 성추행 문제로 피소된 바로 직후에 그런 선택을 하셨기 때문에 이거는 선출직 민주당의 공직자가 중대한 잘못을 저질렀다고 볼 수도 있어요. 그런 맥락에서 민주당이 과연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후보를 내는 게 온당하냐 이런 문제 제기도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제 민주당이 어떤 선택을 할지는 지켜봐야 되지만 민주당의 선택에 따라서 민심의 흐름도 달라질 수 있다. 게다가 네. 대법원 판단에 따라서 경기지사 이재명 지사가 만약에 직을 상실할 경우도 이것도 사실은 소위 이제 이재명 지사의 책임이기도 하단 말이죠. 그렇다면 민심의 기류는 상당히 달라진다. 이런 생각이 들고 앞으로 뭐 1년은 아직 안 남았지만 앞으로 이 민심이 어떻게 바뀔지는 우리가 예단할 수는 없지만 내년 보궐선거 판이 커질 경우에 민주당은 굉장히 부담스럽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사실 이 부분에 있어서 민주당 당원에 따라서 후보를 내고 안 내고의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 어떤 입장이십니까? 뭐 앞서 말씀하신 예. 그대로죠. 부정부패 등 중대한 잘못이 있어서 직을상실해서 그 이유로 보궐선거가 치러진 후보 내지 않겠다라고 네. 나와 있는 거란 말이에요. 민주당 당원인에 나와 있죠. 나온다고 규정돼 있기 때문에 이건 민주당으로서는 할 말이 없을 겁니다 아마. 근데 문제는 현실 정치에서 서울시장과 부산시장의 후보를 내지 않는다라는 거 네. 상상이 어려운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과연 어떠한 선택을 할지는 아직 전혀 모르겠습니다.
아직 박원순 시장 같은 경우는 뭐 전혀 알 수 없는 것이고 부산시장 같은 경우도 이미 그건 뭐 이제 사실 나와 있는 거니까 만약에 당의 규정을 바꿔서 출마를 한다. 그 선택을 과연 국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는 전혀 별개의 문제란 말이에요. 그 민주당으로서는 대단히 곤혹스러운 거죠, 지금. 그런데 지금 내년 4월 7일이 보궐선거고 네. 또 후년이 지방선거 대선이에요. 그 이제 이미 7월 달 아닙니까? 얼마 안 남았어요, 생각보다. 가을 이제 여름 지나고 하반기 전국 지나고 뭐 하반기도 아닙니다만 전국으로 볼 때는 9월 달에 정기국회 열리고 그런 다음에 아직 뭐 국회에서 국회의원 선서도 아직 못했습니다만 21대 국회가 그 이제 바로 이제 내년 봄이고 보궐선거거든요. 그럼 대선과 연결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대선의 전초전이 될 수밖에 없어요. 이게 네. 워낙 큰 선거이기 때문에 서울시장 선거도 그렇고 부산시장 선거도 그렇고. 그런데 과연 민주당이 어떻게 처신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당원이나 규정을 바꿔서 출마시킨다면 그 평가는 국민이 하는 거죠, 결국은. 선거에서 평가받을 수밖에 없다. 좀 그래서 민주당이 만약에 이 후보를 이제 서울시와 부산시장의 후보를 내게 된다면 선거에서 국민들에게 설명을 잘해야 될 거예요, 아마. 어제 분명한 것은 부정부패는 중대한 잘못인데 네. 중대한 잘못에 이 성적인 문제가 성추행이 포함되냐 안 되냐 일반적 상식으로 포함된다고 보는 게 맞죠. 그렇죠? 부정부패는 아닙니다. 오거돈 시장의 경우 아직 박원순 시장은 저는 언급하지 않았어요. 네. 아직 고소만 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거를 이제 중대한 잘못이 아니다라고 하는 건 상당히 궁색하지 않을까. 이 부분은 결국은 국민들의 판단, 여론의 흐름 이에 따를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일단 다음 달에 펼쳐진 민주당 당권 레이스도 참 관심입니다. 일단 내년 4월 보궐선거를 좀 생각을 했을 때 이 당대표가 대선을 출마를 하려면 3월에는 사퇴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보궐선거가 어느 정도 좀 당대표 레이스에 변수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예, 여기에 바로 대해서 어떻게 보시나요? 그렇습니다. 그 시점이 아주 미묘한데요. 지금 민주당 당대표 선거는 이제 8월 하순에 네. 치러진단 말이죠. 근데 그때 당대표가 어떤 분이 되느냐에 따라서 좀 상황이 달라집니다. 이미 김부겸 전 의원은 내가 당대표가 되면 나는 임기를 다 채우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낙연 의원은 본인이 지금 대권 도전을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에 그 대권 도전의 일종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 당대표 선거에 나가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낙연 의원이 당대표가 됐을 경우는 내년 3월 9일 전에 그만둬야 돼요. 그런데 보궐선거는 4월 7일에 있습니다. 그러면 3월 9일 전에 그만두기 전에 이낙연 의원이 당대표가 됐을 경우를 가정한다면요. 네. 그럼 본인이 아마 공천은 하고 그만둬야 될 거예요. 그러면 공천은 하고 그만두고 선거 운동은 또 다른 당대표가 해야 되는 문제가 예. 발생하고요. 공천은 했는데 4월 7일 선거 결과 민주당이 참패를 했다. 가정입니다. 가정. 네. 그러면 물러난 이낙연 대표가 책임을 져야 하는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본인의 대권 가도에 큰 타격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가정의 상황이지만 상당히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러면 민주당의 지금 이제 당원 대의원들하고 일반 국민들이 이렇게 당원 대의원 경선과 여론조사 합산을 하게 되잖아요. 이분들이 어떤 판단을 하는 게 민주당에 좋겠느냐.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민주당을 좀 안정적으로 관리를 이렇게 해나가는 쪽으로 생각한다면 오히려 김부겸 의원이 낫지 않느냐 이런 판단을 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당대표가 7개월짜리 당대표 하다가 공천까지는 하고 나서 물러나고 또 선거운동은 다른 분이 해야 되고 이렇게 됐다가 선거 패배했을 경우 책임 문제도 나오고 그럴 때는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당대표가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나 이 대권 현재 민주당의 가장 앞서가는 대권 주자가 당대표 선거에서 나가서 질 경우에는 우리 대권 주자 하나 사라지는 거 아니냐 또 이런 판단을 할 수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민주당 관계자들과 민주당 쪽에 관심 있는 일반 국민들이 여론조사에 응할 경우에 어떤 생각을 할지는 중요한데 사실은 저는 흐름상 네. 지금 이낙연 대 김부겸 양자 대결로 압축이 되면서 이낙연 의원은 좀 부담스러운 이 소위 경선 구도가 형성이 됐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8월 하순까지는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기 때문에 네. 그 두 경쟁자 중에 실수를 하는 사람은 상당히 타격을 받을 수가 있다. 그러니까 이낙연 의원이 최근에 몇 번의 그 발언 실수가 있었는데 이런 것들이 또 발생을 한다면 사실 지금은
이낙연 의원이 좀 더 앞서가는 형국인 것 같은데 분위기가 달라질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야권에서도 역시 그 잠룡들의 시험대로 삼으려는 분위기긴 한데 구체적인 인물들도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라든지 나경원 전 의원, 김세현 전 의원도 거론이 되고 있는데 좀 어떻게 예측을 하십니까? 다 뭐 예. 잠재적인 후보군들이라고 봐야 되겠죠. 나경원 의원은 뭐 과거에 이제 박원순 시장에게 졌었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오세훈 시장도 전 시장도 많은 타격을 받고 있는 상태고 만약에 이제 이 보궐선거에서 의미가 있는 결과를 얻으면 다시 대권주가 될 수 있는 거니까 모르죠. 이 서울시장 선거나 부산시장 선거가 내년 4월 7일이니까 대선은 또 후년 아니에요? 그럼 만약에 그분들이 또 대권에 도전한다면 그러면 또 그만둬야 돼요. 그런 문제가 있단 말이죠. 네. 공직사퇴를 해야 되는 것이니까. 아무튼 그러나 그건 뭐 그 이후의 문제인 것 같고 김세현 의원 같은 경우도 충분히 거론될 수가 있죠. 지난번에 불출마 선언했던 게 오히려 더 참신하고 신선하게 보였기 때문에 글쎄요. 근데 그 부분은 아직은 알 수 없죠. 그 당내에 어떠한 전략적 판단들이 작용할지 경선을 해야 될 테니까 당에서 후보를 정하는 것이니까 그 당원이나 대의원들이 어떤 판단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충분히 거론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아까 이낙연 의원과 이제 김부겸 전 의원의 그 경선 구도 네. 민주당이 뭐 불가피하게 대권과 당권의 분리라는 것 때문에 상당히 쟁점화가 돼 있습니다만 그런 쟁점화가 돼 있는 것은 불가피하다 하더라도 네. 너무 이 두 가지 이걸 가지고 자꾸 이낙연 의원과 김부겸 전 의원이 자꾸 그 쟁점화시키는 건 바람직하지 않아 보여요. 어차피 이낙연 의원은 뭐 저기 출마 선언을 한 것이고. 네. 근데 자꾸만 김부겸 전 의원이 이낙연 의원의 그런 부분을 자꾸만 문제를 삼는다면은 커 보이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김부겸 의원이 가지고 있는 전 의원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라는 게 대단히 포용력이 있고 그릇이 크다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해요. 근데 지나치게 상대방 후보의 대권 당권 분리에 맞지 않는 거기에 따라서 뭐 그만두게 된다 이런 것들을 자꾸 문제 삼고 나오면은 대단히 궁색해 보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민주당의 이 경선 구도에서도 지금 우리 한국 사회가 직면한 여러 가지 의제들이 있어요. 또 집권당이고 또 이번에 상임위도 다 위원장도 가지고 왔지 않습니까? 그럼 책임 정치란 말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네. 책임 정치를 해야 될 당 대표를 뽑으니까 한국 사회의 의제를 어떻게 설정해 나갈 것인가 이런 쪽으로 뭔가 자꾸 이제 이슈를 선점해 나가야지. 그래야 나중에 당 대표가 되고 나서라도 어떤 주도권과 리더십을 확립할 수가 있지. 계속 이 경선 과정에서 당권 대권 분리를 가지고 얘기한다. 이건 네. 집권당 낫지 못하다. 이제 그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국회 관련 질문 좀 드릴 텐데요. 지금 뭐 지각 개원, 뭐 신기록을 쓰고 있습니다. 개원을 한다고 해도 변수가 참 많은데요. 일단 공수처 출범 같은 경우는 이제 시한이 15일이었는데 뭐 거의 물 건너간 상황이고 22일부터 이제 박지원 국정원장 후보자 청문회도 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과연 양당이 좀 합의를 하는 국회 개원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언젠가는 개헌이 되겠죠. 그러나 국민 입장에선 가능한 한 빨리 합의를 해서 국회 개원을 빨리 하는 건 좋겠다. 사실 그러나 국회 문이 지금 닫혀 있는 건 아닙니다. 뭐 이미 국회 추경안을 뭐 여당 단독이지만 통과를 했고 상임위 일부 가동이 됐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인사청문회와 관련해서 경찰청장 후보자 인사청문 일정은 확정이 됐고 네.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 일정도 20일로 똑같이 확정이 됐습니다. 다만 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와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후보자 청문 일정 아직 안 잡혀 있거든요. 또 특히 정보위원회는 정보위원장 아직 선출이 안 된 상황이고 그건 또 국회의장, 부의장 선출과도 맞물려 있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사실 민주당이 그동안 쭉 밀어붙이는 형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는 필요한 것이 뭐 이번에 부동산 대책도 내놨고 이번 국회에서 빨리 처리하겠다는 입장이잖아요. 그렇다면 국회를 보다 더 정상화하는 노력을 민주당이 보다 적극적으로 해줘야 되겠다. 그런데 지금 야당 미래통합당이 국회 법사위를 열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민주당이 지금 안 열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기들끼리는 6번을 열었어요. 그런데 왜 안 여느냐? 윤석열 검찰총장의 그 지휘권을 추미애 장관이 박탈한 것과 관련해서 법사위 열어서 이거 좀 따져보자. 게다가 추미애 장관의 그 어떤 입장이 법적 권한이 없는 법무부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알려진 과정 이런 것들이 지금 많이 논란이 되고 있어서 따져보자고 했더니 민주당은 자기들끼리 그동안 법사위를 6차례나 열었는데 지금 법사위 안 열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오로지 민주당 입장에서만 모든 걸 생각을 하고 모든 걸 국회를 움직인다면
야당이 어떻게 그걸 뭐 국회를 보다 활발하게 정상화하는데 협조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민주당이 그동안의 여러 가지 일에 대해서 야당에 사과할 건 사과하면서 야당의 요구를 적절히 수용을 해서 국회를 빨리 정상화하는 게 옳겠다. 그래야 의원 선서도 이루어지고 국회가 보다 민생을 위해서 활동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의견 들었고요. 마지막으로 역시 시간 관계상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국회 운영에 법사위원장 대해서. 문제가 아직도 완전히 해결이 안 된 것 같아요. 법사위원장은 지금 이제 민주당이 차지를 했는데 네. 뭐 모든 상임위원장을 법사위원장을 다시 통합당이 가지고 가고 그리고 이제 다시 재협상을 하자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 저는 네. 그 법사위원장은 어쨌든 간에 뭐 단독으로 이제 민주당이 했던 거긴 합니다만 이미 선출이 된 것이니까 그건 그것대로 하고 그렇고 나서 다른 상임위는 다시 재협상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이 해결된다면 민주당으로서도 법사위원회를 열 수 있을 텐데 네. 아마 그 부분이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물론 속내까지 모르겠는데 저도 외관상으로는 아마 그런 부분들이 해결된다면 열릴 수 있는데 아무튼 이번 국회가 상당히 그 기대를 많이 갖게 했어요. 어쨌든 그 개원이 빨리 됐지 않습니까? 반쪽 국회 개원이었습니다. 네. 원구성 협상에 굉장히 시간이 걸렸고 그래서 지금 민주당이 다 이제 상임위원장을 차지했는데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아직 의원 선서가 없어요. 그러니까 대통령의 이제 개원 연설도 없고 말이죠. 네. 그러니까 빨리 민주당도 그렇고 야당도 그렇고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최소한도의 어떤 합의를 해내야죠. 근데 역시 그 몫은 민주당이 더 많이 차지할 수밖에 없어요. 그 몫은 왜냐하면 다수당이고 모든 상임위원장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네. 민주당이 더 많은 그 포용이 필요할 것 같고 야당도 통합당도 굉장한 기대를 갖게 했는데 지금 개원 이후에 지금 통합당이 별로 한 게 느껴지지가 않아요. 계속 원구성 협상 가지고 당내에서 좀 갈등이 있었고 말이죠. 그 야당도 야당답게 또 내년 보궐선거에도 아까 나눴습니다만 네. 통합당도 제1야당답게 보다 좀 거시적 안목에서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원구성이나 이런 부분을 접근했으면 좋겠다. 그래야지 이 국회가 빨리 정상화가 되고 의제가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예. 현안들이 그렇게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고 박원순 시장 또 백선엽 장군 조문 공방부터 또 21대 국회 상황까지 두 분과 말씀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